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년 전쯤 유방암 선고받고 열심히 치료하여 많이 회복된 60대 아줌마예요. 옛날엔 60대라 하면 할매였는데 지금 저한테 할매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물론 항암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을 거치며 머리도 다 빠지고 살도 쪽 빠져버려서 제가 봐도 할매 비주얼이긴 하네요. 젊은 시절 늘 통통했기에 365일 다이어트를 해야 했던 때가 오히려 그리워요. 지금은 특히나 볼살이 왜 이리도 빠져버렸는지 해골이 따로 없습니다.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전 완전 초기에 발견된 게 아니라 2기와 3기 사이쯤에서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항암을 해야 살 수 있었죠.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병해준 딸내미가 없었다면 전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엾고도 대견스러운 우리 딸내미. 너무 미안하게도 우리 딸내미는 몇 년간 절 간병한다고 생업도 뒤로하고 연애도 못해보고 30대가 되어버렸네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그래도 애미로서 우리 딸이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전에 얼른 시집을 보내고픈 마음입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 괜찮은 사윗감을 알고 계시는 분은 중매 한번 사주세요. 우리 딸 진짜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너무 딸 얘기만 하다 보니 외동딸 하나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전 아들 둘에 막내딸 하나, 이렇게 3남매를 낳았답니다. 하지만 아들 둘과는 제가 암에 걸린 걸 알았을 즈음 절연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암에 걸린 것도 두 아들놈들이 한평생 내게 스트레스를 줘서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제게 아들들은 자식 새끼가 아니라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악마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독해 보이시나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들만 생각하면 요즘에도 자다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요. 오죽하면 항암치료 중에도 우울증 약은 빼놓지 않고 복용했을까요? 다 두 아들놈 탓이죠. 지내 어졌을적 아팠을 때는 한밤중에 들쳐업고 병원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밤새 간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자식 새끼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군요. 머리가 점점 커지니 엄마인 저를 무시하고 속여먹고 개 난리를 피우더군요. 급기야 제가 암에 걸렸을 땐 진짜 후레자식같이 행동하여 제가 기함을 토하고는 천륜을 끊어버렸죠.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요 몇 년간 소식도 안 듣고 보지도 않으니 아주 살 것 같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딸 하나만 내 자식이라 여기고 살아가려 해요. 구구절절한 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 같이 분노해 주시면 제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질 것 같네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김숙래예요. 엄마가 서울 구경 갔다가 숭례문 근처 산팥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숙래죠. 뭔가 숭한 이름이죠. 그래도 딸내미 이름을 너무 막 지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어렸을 적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서울 숭례문 근처에 놀러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었나 봐요. 그때가 생애 첫 서울 구경이었을 정도로 시골 촌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구멍가게 하나 없는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죠.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이었어요.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면
양철 바게스를 비 새는 곳에 받쳐놓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태풍이라도 올라치면 집이 날아가진 않을까 걱정하며 잠도 못 잤었죠. 우리 친정 부모님은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데 왜 항상 찢어지게 가난했던 걸까? 아직도 의문이에요. 사채 한번 안 부리고 가족 모두 허리띠 꽉 졸라매고 살았는데 말이죠. 맨날 꽁보리밥만 먹으니 방구만 뿡뿡 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한때 도시락에 보리밥을 많이 섞어서 싸왔는지 쌀밥만 싸왔는지 학교에서 검사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면 그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가난한 제 형편을 아시니 전 검사도 받지 않고 그냥 패스였어요. 어차피 젓가락으로 한술 뜰 수도 없을 정도로 밥알이 푸드득 다 떨어져 버리는 100% 꽁보리밥만 싸갔기 때문이죠.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라도 잡곡을 꼭 섞는 시대인데 옛날 얘기하니까 참 재미있네요. 물론 시골에서 부자여봤자 서울 부자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멋들어진 파란색 기와지붕집이었는데 그 집 사람들은 다들 외모도 어찌나 서양 배우처럼 찐하게 생겼던지 우리 동네에선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 집 막내 아들인 민철 오빠는 제 또래여서 더 눈길이 갔어요. 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골 읍내에 있던 옷공장에 취직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죠. 그날도 피곤한 노동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옷공장을 나서는데 웬 오토바이가 끼익 하고 내 앞에 서더군요. 이쁜이, 뒤에 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 깜짝이야. 민철 오빠 맞아요? 이 오토바이는 어디서 났대요?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며 민철 오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죠.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역시나 까만 오토바이를 타고 온 파란 기와집 막내 아들 민철 오빠가 마치 왕자님처럼 느껴지더군요.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민철 오빠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절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것 마냥 숭례문이라 안 부르고 늘 이쁜이라 불렀죠. 그것도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였어요. 이쁜이, 앞으로 이 오빠가 옷공장까지 오토바이로 매일 출퇴근 시켜줄게. 버스 타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알았지? 박력 넘치는 민철 오빠가 너무 멋있었죠. 시골에서 남자 손 한번 안 잡아본 순진했던 전 나한테 잘해주던 부잣집 아들 민철 오빠한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시골 촌구석에서 오토바이 타던 백수 날라리였는데도 말이죠. 순박했던 저는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었죠. 그렇게 오토바이로 출퇴근시켜주며 우리는 누가 사귀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조그만 시골 구석에서 우리가 손잡고 다니며 연애한다는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버렸죠. 급기야는 민철 오빠의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전 그 부잣집 안방으로 불려가게 되었죠. 야, 너 여기 앉아라. 너 저기 다 쓰러져가는 빨간 대문집 딸내미 맞지? 그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이란 건 이 동네 간첩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거지 같은 년이 어디서 우리 귀한 아들을 건드려? 니네 부모는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네가 먼저 꼬셨지? 이 구미호 같은 년. 너 한 번만 우리 아들 또 만나면 내가 니네 집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감은 보통 집안 아닌 거 다 알고 있지. 당장 꺼져버려. 내 아들 앞에 더 이상 알짱대지 말라고. 평소에는 순박하고 조용한 성격의 저였지만 열심히 사는 부모님 욕까지 하는 걸 보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줌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하면 잘 받아주지도 않더니 어디서 우리 부모님을 들먹거려요. 돈 많으면 다 해요? 얘는 국 끓여 먹었어요. 나 일하는데 오토바이 끌고 와서 먼저 꼬신 건 대개 아드님이 민철 오빠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참네. 오빠와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정이 많이 든 것도 아니었기에 전 헤어질 각오까지 하고 그 집 엄마한테 마음껏 질러버리고 나왔어요. 집에 오니 우리 부모님도 민철 오빠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군요. 아, 숙내야. 그 집 재산이 많고 다들 인물도 좋고 해서 네가 푹 빠져버렸구나. 근데 그 집 인성은 아주 악독하기 그지없더라. 마을 사람들이 인사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말이야. 그런 집에 시집가면 네가 마음고생이 심할 테니 그 집 아들 만나지 말거라. 알아요. 저도 다 안다고요. 우리 집 못 산다고. 안 그래도 그 집 아줌마가 나더러 거진이 어쩌니 한창 욕 듣고 나왔는데 엄마까지 이러실 거예요 정말? 아, 속상해. 괜히 울 엄마에게 모진 말까지 해가며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참으로 철없는 행동이었죠. 저도 남친에 대한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남친은 그럴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같이 서울로 야반도주 해버릴까? 나도 시골 촌구석 생활이 지겨워 죽겠어. 사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서울 땅 한번 밟아봐야지.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이쁜이. 저도 좀 솔깃하긴 했지만 소심한 제가 엄마 아빠 곁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죠.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 속에 비밀 연애를 이어갔어요. 늦은 시간에 외출을 못하니 돌담이로 손을 뻗어 손만 잡기도 하고 물레방앗간에서 몰래 뽀뽀도 하고 그렇게 비밀 데이트를 즐겼죠. 그러다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도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임신이라니. 동네 창피해서 숨기고만 있다가 배가 불러오는 통에 다 들키고 말았죠. 그 사실을 안 악독한 남친 엄마는 쌩 난리를 치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기어이 애까지 만들어 우리 아들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냐? 임신은 다 여자 탓이야. 네가 조심했어야지. 애만 들어오면 내가 결혼 허락해 줄 줄 알았냐? 하, 참. 천만의 말씀이다. 자, 너 이거 마셔라. 이 약 먹으면 아무리 임신 중기라도 애가 단번에 떨어진단다.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약이 들은 컵을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유리컵이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죠. 어머님이나 처마셔요. 난 이 아이 혼자 살아도 꼭 낳을 거니까 상관도 하지 말라고요. 침을 뱉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소심했던 내 성격도 여장군으로 변하더군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남친은 집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저를 극진히 돌봐주었고 그새 만삭이 되어 아기 낳을 날이 다가왔죠. 그런데 남친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크게 사고가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차가 다리에 깔리는 사고였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다리 절단도 피할 수 있었지만 다리를 계속 절뚝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런 험난한 상황에서 첫째 아들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 집 방 한 칸에 얹혀 살며 아들 손주까지 출산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우리 결혼을 인정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너무 열이 받았는지 눈물까지 보이며 내게 독설을 하던 게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네요. 니년이 기어코 내 아들 오토바이 사고까지 나게 해서 다리 병신 들고 아, 우리 귀한 막내 아들 가여워서 내가 못 살겠다. 손주까지 낳은 마당에 더 이상 결혼 반대해봤자 내 화만 더 북돋으니 내가 신혼집 사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찌됐든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시모로부터 집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시댁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자 이번엔 다리를 절게 된 남편이 꼬장을 부리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장애를 안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멋들어지게 오토바이도 탈 수 없었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다리를 절뚝이면 폼이 안 난대나 뭐래나. 남편이 유흥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하고 무던히도 많이 싸웠네요. 아니, 자기 맨날 밖으로만 돌고 가정 있는 유부남 맞아? 애기가 아빠가 집에 오면 저 아저씨 누구냐고 그러잖아. 하도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말이야. 대체 빨리 걷기도 힘든 그 다리로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냐고. 뭐야, 인연이? 너도 네 서방 다리 병신 됐다고 놀리는 거냐? 네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니 이놈의 집구석 기어 들어오고 싶겠냐고. 아, 결혼 괜히 했다. 이렇게 불같이 싸우던 우리 부부도 사이가 좋을 때가 가끔은 있었기에 전 바로 둘째, 셋째까지 임신했어요. 아마 팔팔했던 20대였기에 임신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독박 육아 신세로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래야, 빨리 읍내병원으로 오거라. 지금 니네 엄마 아빠가 경운기에 깔려서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엄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단다. 얼른 와, 얼른. 네?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안 돼, 엄마 아빠. 돈이 없어 낡은 중고 경운기로 농사를 지으시다가 변을 당하시고 말았어요. 두 분 다 정말 어이없게 돌아가셨죠. 그놈의 돈이 뭔지 있는 돈 좀 모아서 진작에 우리 부모님 경운기 새 것 하나 사드릴걸. 후회해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었죠. 지금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가정생활에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은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한 10분 얼굴만 빼꼼히 비치고 집에 가버리더군요. 그 일로도 대판 싸웠죠. 벌써 집에 가겠다고? 당신 서희 맞아? 정, 그럼 애기들 데리고 집에서 애기 보고 있어. 뭐? 나보고 애를 셋씩이나 혼자 보라고? 나 애들 똥기저귀 가는 것도 못해. 비이상한다고. 집에 혼자 갈 거야. 그리고 다 늙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사고로 단박에 돌아가시면 뭐 자식 입장에선 고마운 거 아냐? 나중에 더 늙고 병들면 자식한텐 짐인 거잖아. 안 그래? 장인 장모 장례식장에서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후레자식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건 시모를 꼭 빼닮았더군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장인 장모 장례식장에서 그게 할 소리야. 지옥에나 가버려라. 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시댁 식구들의 인성을 말씀하시며 교제를 반대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되더군요. 그런데 지옥에나 가라던 저의 악담이 진짜 현실화된 건지 몇 달 뒤 젊디 젊은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맙니다. 그동안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댔기에 기침이나 각혈을 좀 하는 줄로만 알았지 30대 남편이 폐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리 미워했던 남편이라도 우리 새 아이의 아빠인 남편이 암에 걸렸다니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아 두렵더군요. 그게 거의 30여 년 전의 일이니 그땐 암이라고 하면 다 죽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여보,
그러게 술이랑 담배 좀 줄이라고 했잖아. 아직 30대인데 왜 남이야. 당신 가버리면 나 혼자 애 셋을 어떻게 키우며 살라고. 아이, 내가 어딜 가. 의사가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래. 아직 젊으니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니 재수없게 죽는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담당이를 만났을 때도 의사의 지시만 잘 따르고 조심하면 살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하더군요. 최대한 치료에 집중하기로 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정성 들여 간병했죠. 하지만 날라리 남편의 성향은 암에 걸렸어도 여전하더군요. 항암 치료하느라 힘도 없고 다 죽어가는 마당에 저의 눈을 피해 간호사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빈 병실에서 간호사랑 쿵떡쿵떡 하는 처참한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 남편은 살리고 봐야 했기에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으려 했고 간호사한테만 따져 물으려 했어요. 그런데 겁이 난 아가씨 간호사는 지레 겁을 먹고 병원을 바로 그만두더군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간호사랑 그 짓을 하려고 성욕 돋우는 약을 많이 먹었던지 간 기능이 완전히 약화되어 간 때문에 하루아침에 중환자실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일주일 중환자실 입원 후 폐암으로 치료받던 남편은 간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저도 너무 허무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더군요. 남겨진 우리 아이들이 걱정될 뿐이었죠. 시모는 아들 장례식장에 와서 또 만만한 저를 쥐잡듯이 잡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다. 그러게 내가 애초에 둘이 붙어있지 말라고 했잖냐?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살인자다. 아, 내 귀한 아들. 우리 불쌍한 아들 같으니라고. 어머님, 애들 아빠 간호사랑 바람 피려고 허튼 약 먹었다가 간기는 약화되어 죽은 거예요. 의사 말 듣고 차분히 항암 치료했다면 살았을 거라고요. 왜 내가 살인자예요? 난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그제서야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이 죽었으니 시댁의 경제적 지원은 다 끊어지겠지만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시댁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고 몇 주 뒤 시모는 갑자기 평소 예뻐하지도 않던 내 아들들을 시댁으로 데려가겠다며 우기더군요. 내 아들의 자식들이니 내가 손자 둘을 데리고 가야겠다. 막내 딸내미는 네가 키우고 손자 둘은 내가 데려가서 키우마. 그때가 세상 살면서 가장 열받았던 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을 뺏어가겠다고? 할매요, 노망났어? 당신 아들 죽었으니 난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도 아니요. 평소에 손자를 예뻐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뭔 지랄이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앞으로 내 눈에 머리털 하나 보이지 마셔.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깐. 말도 안 되는 시모한테 엄포를 놓자 깨갱하고 사라지더군요. 그때 당시엔 내 아들들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죠.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새끼들이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들이 내게 후레자식보다 못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쨌든 그렇게 무일푼으로 저 혼자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세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어요. 너무 막막했죠. 살던 집도 15명이었으니 당연히 쫓겨났어요. 겨우 다른 동네 지하방에 월세집을 얻고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주인집 할머니가 좋으신 분이라 우리 아이들을 좀 봐주신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을 쪼개 돈을 벌러 다녔죠. 파트타임 알바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지만
새 아이들을 키우려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땐 은행 업무 볼 줄도 몰랐는데 어쩌다 대출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 가게를 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거의 올 대출로 말이죠. 음식 솜씨 좋은 친정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 실력으로 돈가스 집을 냈어요. 그때만 해도 특히 시골엔 경양식집이 잘 없었을 때라 읍내에 돈가스 집을 차리니 줄을 설 정도로 잘 되더군요. 저 혼자 하기엔 벅차서 일하는 사람도 고용하고 가게를 조금씩 확장도 했죠. 제가 직접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되니 그 시간에 또 목 좋은 곳을 찾아 분점을 냈어요. 저도 몰랐지만 제가 상업적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땐 카드보다 주로 현금 계산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기에 장사가 잘 될 때면 박스채로 현금을 들고 와 돈을 세다가 잠드는 날도 많았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우리 아이 셋을 잘 키워야만 한다는 책임하에 내 한 몸 부서져라 이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너무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선 탓일까요?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춘기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질풍노도의 시기이니 언젠간 돌아오겠지란 마음으로 기다려줬지만 학교 선생님께 연락이 오기 시작하니 저도 불안해지더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두 아들놈들이 치는 사고의 스케일도 점점 커졌고요. 급기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날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쫓아갔죠. 경찰서 책상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내 아들을 보니 벌써부터 눈물이 나고 심장이 벌렁이더군요. 최선중 보호자 되세요? 이리 와봐요. 이 새끼를 어떻게 키운 겁니까? 학교에서도 벌써 퇴학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으면 애미로서 자식이 못 돌아다니게 딱 잡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애들 잘 못 챙긴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이번엔 안 됩니다. 이 새끼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가둬도 시원찮을 판이라고요. 예, 완전히 사이코예요, 사이코. 어린 게 남의 양조장에 몰래 들어가서 술을 다 훔쳐먹질 않나. 또 그 술을 몽땅 퍼다가 근처 부잣집 우물에 다 부어버려서 몇 천만 원짜리 비당 있는 거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요. 일단 보호자가 이 돈 다 물어줘야 하고 애는 소년원에 보내야겠습니다. 그렇게 첫째 선중이는 만 14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들락거렸고 그 이후론 심지어 교도소까지 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누구 물건 훔치고 재물 손괴 정도였다가 나이가 20살에 가까워지니 폭행, 폭력 등의 일도 다반사였거든요. 남편이 술 마시면 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는데 두 아들들 모두 아빠의 성향을 닮은 듯 했어요.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동안 엄마인 제가 뭐 했냐고 타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들들을 최대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진짜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점점 벌이가 괜찮아지자 집에 남자 가정교사를 들여 두 아들들을 교육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하기도 했어요. 정신과 상담도 수차례 받게 했고요. 하지만 아들들은 덩치 큰 남자 가정교사 대판 치고받고 싸우고는 결국 그 교사도 도망가 버리더군요. 돈 벌어야 하는 제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CCTV를 장착할 수도 없으니 아이들의 비행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으로 보듬으라 하면 엄마인 저에게 정말 가시돋친 말을 많이 했어요.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에이, 또 잔소리야? 엄만 그냥 돈이나 대줘. 내 인생 내가 살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천만 다행인 것이 제 딸은 제 성격을 닮았는지 온순하고 착했어요. 공부도 정말 잘했죠. 두 아들들한테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융단 폭격을 맞고 너무 화가 나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면 우리 딸이 절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오빠들은 이미 틀린 것 같아. 그냥 저대로 살다가 크면 독립해서 살게 냅두고 우리들이 오붓하게 살아요. 내가 효도 많이 할게. 더 이상 오빠들 때문에 엄마가 맨날 남한테 무릎 꿇고 빌고 욕 듣고 하는 거 싫어. 엄마 속 끓이지 말고 건강 챙겨요. 고맙다, 우리 착한 선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우리 막내딸의 위로처럼 두 아들놈들이 개차반으로 살건 말건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말썽쟁이 아들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심하게 와서 머리가 군데군데 허옇게 다 빠져버렸죠. 마음을 다잡고 돈가스 가게 분전까지 총 4군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땐 땅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도로가에 있는 땅 50평을 사서 그 위에 있던 낡은 주택을 허물고 건물을 지었죠. 맨 위에 주인 세대를 만들고 그곳에 아이들과 들어가 살며 월세를 받았어요. 그 건물이 나중에 수십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살아보니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거더군요. 다행히 내 사주에 돈이 좀 있는 건지 돈을 모으는 건 나름 수월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찢어지게 고생한 거나 말썽꾸러기 아들들 키우면서 속 끓인 거에 비하면 다소 쉽게 느껴졌죠. 그런데 갑자기 성인이 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웬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오더군요. 결혼 얘기도 뜬금없었지만 나시티 입고 온 아가씨 외모가 더 어이없었죠. 전신에 초록, 빨간, 검정 문신들이 왜 이렇게 많던지 뽀얗고 날씬한 몸매와 피부가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마, 나 말이랑 결혼할 거야. 말이 진짜 끝내주게 새끈하지. 나 기술 배워서 호주 가서 돈 벌면서 색시랑 같이 살려고. 일단 처음 정착하는 돈만 좀 대주세요. 네? 뭐? 결혼? 호주? 이민을 가겠다는 거야?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엄마는 당황스럽구나. 큰아들 선중이는 엄마인 저에게 일단 돈만 달라더군요. 기술 배우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수 논팽이로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던 큰아들이 기술을 배워 호주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말에 귀에 솔깃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잘 살기를 매일 기도했죠. 큰아들 내외는 곧 아들을 낳았다며 손자 사진을 보내기도 하더군요. 멋들어진 호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 가끔 보내줬는데 우리와 달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시름을 놓았답니다. 그 즈음엔 모아놓은 돈도 꽤 되었기에 대출 끼고 원룸 건물 한 채를 더 살 수 있었어요. 호주에서 큰아들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아왔어요. 엄마, 저 선중이에요. 호주 물가가 워낙 비싸서 우리 가족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내가 번 돈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손자도 낳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엄마가 이번에 산 원룸 건물 월세 내 앞으로 계속 주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엄마. 네? 이토록 구구절절하게 쓰여 있는데 엄마로서 돈을 안 주기가 어려웠어요. 둘째 아들은 돈을 펑펑 써댔지만 저와 딸내미는 진짜 아껴서 쓰고 있었기에 그래도 자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고도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원룸 월세를 큰아들 앞으로 계속 넣어줬죠. 그나마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말이죠. 문제는 둘째였어요. 둘째 놈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여자 문제로 아주 속을 썩이더군요. 우리 아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여자들이
부모와 함께 집으로 쳐들어와 깽판을 부린 적도 있었지요. 야, 이 아편네야.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길래 사기꾼으로 만들어 우리 딸을 농락시켜. 당신 아들 어딨어? 최선우 이 새끼 어딨냐고. 대체 무슨 일인가요? 말씀이라도 들어보고 사죄드리고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앉아서 차분히 말씀 좀 해주세요. 니년 아들이 의사라고 속여서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며 개원 비용 대달라고 돈 뜯어낸 게 한두 푼인 줄 알아? 알고 보니 양다리도 아니고 동시에 새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했더구만. 당장 깜빵에 집어넣을 거야. 어딨어 니 아들? 전 또다시 손이 발이 되게 납작 엎드려 빌어야 했고 둘째 아들은 경찰서와 법정에 들락날락 거려야 했죠. 얼마 안 지나 이번에는 웬 중년 남성이 우리 집에 찾아와 저한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더군요. 당신 아들이 50대인 내 와이프 꼬셔다가 바람핀 거 들켜서 지금 고3인 내 딸이 가출하고 우리 집안 아주 쑥대밭이 됐다고. 네 새끼만 소중한 줄 알아? 우리 가정 파탄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또다시 빌고 경찰서, 법원, 변호사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걸 반복해야 했죠.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 막내딸은 혼자 인터넷 강의 듣고 독서실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 정책학과에 입학했어요. 장차 로스쿨 대학원에 가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서요. 선아야, 엄마한텐 우리 딸이 최고다. 우리 딸이 내 인생의 전부야. 로스쿨 가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검사? 변호사? 판사? 응, 엄마. 난 검사가 되고 싶어. 나쁜 짓 하는 우리 오빠들 같은 사람 다 때려잡게 말이야. 내 오빠들이긴 하지만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 암적인 존재들 아냐. 다 깜빵에 집어넣고 싶어. 딸내미의 저돌적인 답변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모범생이 딸내미 하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둘째 아들이 부잣집 딸내미를 만났다며 결혼을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여자들한테 저질렀던 비행들 다 비밀로 해야 돼? 이 집안 보통 집안이 아냐. 내가 아주 부잣집 여자를 꼬셨다고. 몇백억대 자산가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번 주말 상견례 때 엄마 연기 잘해야 해. 알았지? 막 엄청 고상한 척하고 말이야.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일방적이며 갑작스러운 결혼 선포는 똑같았어요. 며느리 될 아가씨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상견례부터 잡았다니. 일단 아들 말대로 최대한 고상한 옷을 골라 입고 나갔죠. 부자라 하면 다들 예의 있고 교양 넘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사돈은 못 배운 나보다 더 쌍스러웠죠. 이것 봐요. 무슨 시장에서 굴러먹다 왔나? 옷을 그렇게 칙칙한 싸구려를 입고 오며 명품백도 아닌 것 같고. 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이봐요. 우리 집안 땅이 몇 평 있으며 빌딩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그거 다 합치면 한 300억 넘는다고요? 우리 클래스에 맞는 사윗감을 원했는데 얼굴만 반지르르한 거럼뱅이 백수사위를 데리고 와서는 한숨만 납니다. 그래도 듣자하니 엄청 착하고 순수하다고 하던데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를 정도로 순박하고 여자라곤 우리 딸밖에 모른다고 하니 자식 새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우리 딸이 예비사위랑 여행 다니고 뭐 할 거 다 했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쪽 엄마도 돈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들었으니 세간살이 다 비싼 걸로 해오세요. 신혼집은 우리 집이 워낙 넓으니 방 하나에서 살면 되고. 걱정 마세요 사돈. 나도 돈 없는 사람 아니니 섭섭찮게 세간살이 다 맞춰드릴게요. 첫 만남에 옷 지적질부터 해서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 있으시네. 이쯤 하면
상견례는 볼장 다 본 것 같으니 그만 일어납시다. 결혼식장에서 보면 되죠 뭐. 고상한 척 하려 했으나 그쪽에서 먼저 삐죽하게 나오니 저도 같이 공격하고는 냅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까지 장가 보냈으니 저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느껴졌죠. 내 삶이 드디어 좀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선아는 로스쿨 대학원에도 한 번에 합격하고 3년 뒤 변호사 시험도 바로 패스하여 원하던 검사가 되었죠. 서울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딸내미를 따라 강남 백화점에 가서 식사도 했어요. 시골 촌년인 내가 강남 백화점은 워낙 비싸니 차마 물건은 못 사고 식사만 하고 온 거죠. 백화점 앞에서 경품 행사를 하길래 딸내미에 한번 응모해 봤어요. 그런데 덜컥 호텔 뷔페 2인권에 당첨된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딸이 복덩이긴 한가 보다. 우리 딸하고 같이 다니니까 복이 더덕더덕 붙네. 선아야, 엄마랑 다음 주에 여기 뷔페 한번 가보자. 네 덕분에 엄마가 한 번도 안 가본 호텔 뷔페를 다 가보는구나. 돈이 없진 않았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게 몸에 배어버렸기에 그때까지 호텔은 물론 호텔 뷔페 한번 가본 적이 없었죠. 딸과 함께 가본 호텔 뷔페엔 럭셔리한 음식들도 정말 많더군요.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가족이 교양 없이 엄청나게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웃고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군요. 눈살이 찌푸려졌죠. 그런데 그 가족 중 아빠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호주로 이민 간 내 큰아들 아니겠어요? 아니 선중아, 너 한국 나왔어? 애기 방학 때 잠깐 나온 거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너 호주로 이민 간 뒤로 몇 년간 한 번도 한국 안 나왔잖아. 제 얼굴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양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주 어린 꼬마가 얄궂은 멘트를 날리더군요. 할머니, 그 돈 대주는 돈줄 할머니 맞아요? 우리 아빠가 맨날 돈줄이라고 부르던데. 우리 호주 아니고 서울 강남 살아요. 호주가 어디야 아빠? 나 호주 가고 싶어. 뭐? 돈줄 할머니?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호주 이민 간다는 건 다 뻥이었단 말이냐? 엄마한테 사기친 거야? 호주 물가 비싸다며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돈 가져가 놓고 서울 강남에서 오지게 놀고 있었던 거야? 명절이며 엄마 생일, 어버이날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말이야? 이 나쁜 놈, 괘씸한 놈, 며느리년, 니년도 똑같아. 이 나쁜 것들. 옆에 있던 딸내미도 한마디 했어요. 오빠, 나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 됐어. 오빠건 뭐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사기쳐 먹으면 다 기소해버릴 거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알았어? 엄마, 가요. 저와 딸내미 뒤에 대고 큰아들의 다급한 외침이 계속됐어요. 엄마, 제발 나 안 보더라도 주던 돈은 계속 주세요. 네? 나 돈줄 끊기면 애랑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참으로 처참한 마음에 연신 눈물만 흐르더군요. 엄마를 가족이 아닌 돈줄로 보고 이용만 해먹다니. 다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탓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큰아들의 만행 탓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만 생각했는데 목욕을 하다 가슴을 만져보니 멍울이 좀 잡히는 것 같더군요. 당장 병원에 가봤죠. 생전 처음 종합검진이라는 것도 받아봤고요. 결과는 유방암 2.5기,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한 30년 전에 암으로 죽은 남편이 오버랩되면서 나도 이렇게 죽는 건가 싶더군요. 두 아들 때문에 맘 졸이고 산 탓에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일단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침 큰아들과 같이 술 마시고 있다더군요. 그래, 둘이 같이 있다니 잘 됐다.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단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치료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투병 사실을 알려야 했길래 불렀어. 아들의 반응은 가관이었죠. 뭐? 엄마가 암이라고? 그럼 죽는 거야? 헐. 어쩌냐? 걱정이네요, 엄마.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취해서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끊어요. 둘째 아들은 완전히 취해버렸는지 전화도 제대로 끊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는 대화 내용이 다 들리더군요. 형, 엄마가 유방암이래. 곧 죽을 테니 엄마 재산 반띵합시다. 엄마 우울증이 좀 있으니 아예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킬까? 더 빨리 죽게. 이 미친 발언에 동조하는 큰아들의 음성까지 또렷이 들렸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엄마라는 미명하에 다 참아주고 베풀어왔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죠. 아들한테 복수한다는 말이 웃기지만 어쨌든 두 놈한테 대갚아주고 싶었어요. 일단 저의 재산 모든 명의를 딸한테 돌려놓았죠. 증여세까지 엄청 내가면서 말이죠. 내 돈만 바라는 아들들한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네 장모를 만나서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모든 비행을 다 말하고는 피해자들 연락처까지 넘겼어요.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당장 딸내미와 이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런 괴물 같은 자식을 사위로 들이게 한 점에 대해선 사죄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맨몸으로 부잣집 처가에서 쫓겨났어요. 나에게 하소연하자 현직 검사인 우리 딸이 나서더군요. 안 그래도 암 걸린 엄마한테 단 1분도 스트레스 주지 마. 넌 오빠도 아니야, 이 개자식아. 내가 검사인 거 알지? 우리 모녀 앞에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네가 지금껏 저지른 일 갖고도 충분히 깜빵에 쳐넣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당장 꺼져버려. 큰아들이 돈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어 들어오자 죄다 딸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재산 하나도 없다. 착한 우리 딸 앞으로 다 돌려놨어. 너랑 네 남동생이 바라는 대로 엄마 그리 빨리 죽지 않을 거야. 어쨌든 돈 한 푼 없으니 나가서 개털이 되든 말든 마음대로 살아.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악마라고. 큰아들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에 실망한 듯 떠나더군요. 그 후로 그놈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두 아들과 절연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딸내미는 병간호를 하겠다며 검사라는 직업도 때려치우고 엄마인 제 곁을 지켰어요. 엄마, 걱정 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또 열심히 일하면 돼. 같은 법조인인데 뭐. 난 일단 엄마를 살리고 봐야 해. 엄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안 그래? 고맙다 내 딸아. 어려서부터 네가 내 전부라고 말해왔는데 이젠 진짜 그렇게 됐네. 정말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 엄마 치료 열심히 받을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 결과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나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암 판정을 받고 실애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튼튼하게 이겨낸 절 보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참, 항암 치료 전에 본인에게 스트레스 주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떨쳐내시고 말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젠 자기 자신을 위해
좀 이기적으로 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병이든 개인사든 무엇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분들, 이젠 꽃길만 걸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일들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을 잘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예상치도 못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부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곁에 있던 어머니조차도요. 매일 아침에 산을 타실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만 하면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눈물만 나요. 왜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봐야 후회하고 깨우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의 명은 한순간에 재가 되는 걸까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진다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든 일은 바로 시댁에 관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토록 저를 얄밉게 괴롭혔던 시댁을 물리쳤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죠. 영화에나 나오는 슈퍼맨처럼요. 슈퍼맨 같은 영웅 영화를 보면 영웅이 처음에는 악당들한테 막 당하잖아요. 그렇게 맞고 맞다가 절정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강력한 펀치를 날리죠. 정말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 점에서 슈퍼맨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일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이 바로 제가 오늘 사연살롱에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시댁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아버지는 꽤 사는 집안의 차담으로 태어나 그 시절에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유명 대학교고 전기과를 졸업하셨고 졸업을 하시자마자 나름 이름 있는 전기회사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사에서 아버지는 능력을 인정받으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승진해 연봉도 꽤 높아져서 입사 동기들은 버스 타고 출근할 때 아버지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야망이 없으면 시체인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매번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열정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건 답답하고 성에 차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껏 모아놓은 자금과 퇴직금으로 30의 나이에 자기 회사를 차리셨어요. 이전 회사에서 쌓아놓은 경험과 높은 학구열과 비례하는 능력, 그리고 타고난 친화력을 통한 인맥을 동원해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요. 일이 물밀듯 밀려왔대요. 그 결과 5년 만에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통솔하셨어요. 한 달 중 매일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았죠. 그리고 그 결과도 늘 성공적이었어요. 깔끔한 일 처리에 다들 놀라고 다시 아버지 회사를 찾아주었죠. 그렇게 계속 호황일 줄 알았지만 6년 뒤에 계약을 잘못해서 억 단위의 돈을 덤탱이 씌는 일이 일어났고 아버지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는지 과로로 인해 그랬는지 직원들의 실수가 잦아지면서 평판이 안 좋아지고 수익이 곤두박질 쳤어요. 이때 아버지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요. 남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막노동을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직원들도 그만두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렇게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얼마나 큰 상심일까요?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다시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발판을 쌓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노력하셔서 회사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처음 성공했던 것보다 크진 않았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규모의 회사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지하셨죠. 직원도 전보다 많진 않지만 나름 회사의 형태는 유지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전만큼 그 이상 회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술도 참 많이 드셨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늘의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걸까요? 회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누구보다 본인 사업에 진심이시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매번 저녁 식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험생일 때 서울에도 대학을 붙었는데요. 아버지가 회사 자금으로 돈을 모아두셔야 해서 국립대학교를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땐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용돈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써야 했어요. 휴대폰 요금도 대학 때부터 제가 냈고요. 그래야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회사가 힘들 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취업하고자 했던 은행에 취업 자격도 갖지 못했고요. 정말이에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냐고 물어요. 원망하기도 했죠. 아버지는 절 태어나게 하셨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니 체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직원들 월급은 꼭 밀리지 않고 주기 위해서 막노동까지 하신 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별다른 꿈이 없었거든요. 은행을 다니고 싶다는 것도 막연하게 안정적이니까 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꿈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누누이 강조하셨던 열정, 그거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 나중엔 아버지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잠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집에서와는 무척 다른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는 한없이 개구장이신 아버지인데 업무를 할 때만큼은 진지하시고 도전적이시고 제가 아무리 딸이어도 업무적 실수를 하면 직원들 앞에서 호통도 치시고 아무리 업체가 갑이어도 자기 직원들을 함부로 하면 호되게 혼내시고 정말 말 그대로 사장님이자 사업가이세요. 그래서 나중엔 이해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한 건요. 제가 이런 이유로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시댁이 제게 저희 집의 한 무례가 이해될 것 같아서예요. 저희 시댁은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끝내 그 아버지의 딸인 저까지 무시했죠. 그 시작은 상견례 자리부터였어요. 저는 남편과 지인이 주선한 소개팅으로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시댁 어르신들을 처음 뵈었던 자리가 상견례 자리였어요. 전 처음 시부모님을 뵈는 자리니까 무척 긴장했어요. 긴장해서 일식집 문도 제대로 못 열었다니까요. 미닫이 문인데 자꾸 앞으로 밀었거든요. 그렇게 먼저 오신 시부모님을 뵈었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시부모님 얼굴이 발그레하니 좋아 보였어요. 처음엔 그래서 마냥 인상이 좋으신 분들 줄인 줄 알았어요. 대화도 잘 이어졌고요. 현직 군인이셨던 시아버님도 무뚝뚝하실 것 같았는데 사근사근 말씀을 잘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시어머니도 마냥 웃으시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돈어른께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사업 맞으시죠? 그렇죠. 전기가 망할 일은 없죠. 죄다 전기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전등도 자동문도 다 전기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시네요. 아니요,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 수는요? 그리고 대략 한 해에 얼마나 버십니까? 저는 직설적인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 아버지가 수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껏 영업을 해온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능숙하게 넘어가려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시부모님께서 물고 늘어지셨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조금 부풀려서 수익을 말했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에게 따끔한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쩝쩝거리시면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질 않나, 물만 홀짝홀짝 마시질 않나. 누가 봐도 김이 팍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으셨어요. 뭘 물어도 그렇습니까? 네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시더니 나중엔 혼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다 들었어요. 두 분 재혼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불미스럽게 말이에요. 그런데 다 끝나도록 말씀 한 번 없으시고 그런 이야기는 얼굴 보고 직접 말하셔야죠. 저희는 또 사돈께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그것도 영 아니고 안 그래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너도 그런 건 와서 얼굴 보고 말해야지. 우리 주승이 쪽에서 듣게 하면 어떡하니? 그때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남편은 시부모님을 말리면서 저를 쳐다도 못 봤어요. 저는 아무도 몰래 남편 다리를 휙 쳤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쳐다도 못 보더군요.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그 말에 한마디도 거둘 수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아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례로 어머니도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재혼하셨고 외도가 이슈가 됐어요. 짧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30의 나이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기혼이셨어요. 첫 결혼 상대는 간호사였고 아버지가 데모를 하실 때 만나셨대요. 그렇게 딸 둘, 아들 둘을 낳으셨는데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톱니바퀴 같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툭 하면 다투고 누가 집을 나가고 아니면 둘 다 나가서 애들이 방치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도피하듯 일에 매진했어요.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다행히 그때 사업이 잘 되었지만 그래서 솔직히 전처와 낳은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게 많았어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 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한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지금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전처가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미뤘어요. 결국 아버지 명의의 집과 어머니가 모은 전 재산과 퇴직금을 전처에게 주고서 이혼하셨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어머니는 유부남을 만났다는 이유로 지방과 절연당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도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모두의 반대 속에 결혼을 하셨고 1년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무척 좁아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저보고 제 엄마 유부남 꼬셔서 결혼했대.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애랑 다투잖아요. 그러면 때린 건 그 친구인데 담임 선생님은 저를 혼내셨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모두에게 축복받지 못할 결혼을 했다는 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용히 다녔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무시했어요. 참 웃긴 게 무시를 하니 나중엔 걔들도 절 그냥 무시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 부모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그런 자리는 피하거나 묵언하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끈끈해요. 오히려 더 끈끈하다고 할까요? 우리에겐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외도는 잘못된 일이에요. 누구도 그런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벌받아 마땅한 일이고 책임진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연애를 할 때마다 이런 저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단 한 번도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숨기는 게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죠. 저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부모님께 죄송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났어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셔서 우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저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까도 생각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도 싫고 이런 저의 가정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결혼이란 걸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 가뜩이나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자꾸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지 말라며 말리는데도 자꾸 미안하다고 했어요.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게 사실이잖아. 물론 나도 내 가족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으니 나도 오빠한테 미안할 건 없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나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남편이 울었어요.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 걸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를 믿어달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고 저는 애석하게도 그 눈물과 사과에 넘어가 결혼을 했어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예정했던 대로 결혼을 했죠. 하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서 남편이 힘이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남편은 하울만 있는 아들일 뿐 시댁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아들이었고 남편 스스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이건 연애 때에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항상 가방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챙겨주는 영양제 통이 있었고 군대 때를 제외하고 빨래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고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걸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귀가 시간은 남편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영양제는 아들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빨래는 하기 싫은 것이고 요리는 못하는 것이라고, 다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했어요. 시댁은 절 은근히, 아니 대놓고 무시했어요. 식당에 가면 언제나 저를 수저통 근처에 앉혀 수저를 놓게 하고, 물통이나 컵들도 제 앞에 두어 물을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종업원을 부르는 것도 제 몫이었고, 셀프바에서 뭘 가져오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리고 고기를 굽는 것도 제 차지였고, 운전도 제 차지였어요. 남편이 대신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꿋꿋이 저보고 하라고 했죠. 대학으로도 저를 무시했어요.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교를 나온 저를 깔보셨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대학교 근처도 못 가봤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남편의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하청업체는 심부름만 하는 거 아니냐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오더를 받아야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심부름이라뇨.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와서 그런 거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시댁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덜어 있었어요. 그럴 땐 대체로 남편이 야근을 할 때인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야근을 하는 것도 보고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걸 받으시는데 그럴 때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가보면 신발을 받기도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으세요. 그럼 저는 해야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밀어요. 그러다 언제는 저도 야근을 할 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야근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여자가 무슨 일을 하면 한다고 야근이야. 그래봤자 지방대 나온 애를. 그냥 다 접고 와서 일 좀 도와. 지금 내가 허리고 손목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네 아버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다. 어? 그때 회사 상황이 거의 비상 상황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친 사고 수습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야근 중이었는데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열이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자꾸 대학 하시는데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남편보다 아드님보다 공부 잘했고요. 지금 직급도 제가 더 높아요.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 일도 안 하시면서 왜 자꾸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머리가 더 아파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이래서 여자가 공부를 하면 안 돼. 꼴에 공부 좀 했다군 어른한테 기어오르기나 하고. 뭐? 네 머리가 더 아파? 난 네 말에 기가 차다. 당장 일 때려치고 들어와. 그때 저는 시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리석은 마음이지만 차라리 해주고 말자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TV를 틀면 외도 이야기 요샌 흔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를 힐끔 쳐다보셨어요. 그러다 기분이 좀 언짢으신 날엔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 엄마는 어떻게 했다니? 물론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콕콕 유리알이 박혔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외도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요지경이 됐냐?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을 골랐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거야. 의리가 있지. 세상은 의리로 돌아가. 의리가 없으면 쓰나. 세상이 말세야. 저는 그 말들이 저를 욕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없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부모님이 외도로 재혼하신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꾹 참았어요. 그게 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까지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양가 어머니가 촛불 점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할 때 꼭 손잡아야 한대? 그냥 각자 걸어가면 안 된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남의 손 못 잡는단 말이야. 네가 가서 물어봐. 손 안 잡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응? 가서 물어보고 와. 그래서 결국 두 분은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도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셨고요. 그걸 제 친구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 기가 셀 것 같다면서. 앞에서는 아니라고 좋은 분이라고 했지만 속은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매년 명절 때 시댁을 먼저 가는 건 통상 그렇게 하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막으셨어요. 시누이 오는 건 문턱에서 기다리시면서 말이에요. 명절인데 더 있지 않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꼭 친정을 가야겠니? 나 때는 결혼하면 친정 가지도 않았어. 어떻게 딸랑 하루만 있다가 가니? 그냥 나중에 네가 시간 내서 뵙고 오늘도 자고 가. 주인도 안 왔잖아. 조카는 보고 가야지. 그래서 올해도 시누이가 오는 것까지 보고 저녁도 먹고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요. 결혼식이 끝난 뒤에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아버지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필 저희 어머니와 몇 명의 경리들이 회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선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막 둘러보더래요. 그리고 경리가 타온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예상했던 것만큼 작네요. 회사 수익에 비례하는 건가? 아, 농담이에요. 근데 간판도 너무 올드하고 그렇다. 요새는 잘 되세요? 근데 이 집은 아들이 없어서 누구한테 물려준 게? 아, 그 집 아들한테 물려주나요? 들어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둘이라던데 그런가요? 하긴 우리 며느리가 사업할 관상은 아니죠. 애가 너무 허약하다 할까? 기가 약하다고 할까? 왜 사업은 기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돈어른도 영.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쏟아부으니 남편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미안하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모습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부모님께 가서 다신 저희 아버지 회사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전하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쫄래쫄래 가서 이야기하고 오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야, 너는 왜 애를 못 살게 구니? 우리 주승이 그런 못된 말 못해. 마음 여리네란 말이야. 와이프가 그렇게 남편 잡아서는 누가 들으면 욕해 이거사. 그리고 볼 것도 없는 회사 내가 오라고 해도 안 간다? 그렇게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기대가 없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별 기대를 안 하니 좀 나았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에게 이혼이란 단어를 꺼냈지만 저희 집안이 그런지라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꿋꿋이 살려고만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올해 있었던 아버지 장례식 때요. 그때 남편이 부고를 전했는지 시부모님이 안치실이 배정되기도 전에 장례식장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급히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셨거든요. 사실 무슨 일이냐 하면 어머니가 몇 해 전부터 직원들 식대라도 챙겨준다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식당이 바쁘니까 제가 전화해도 금방 안 받았어요. 한참을 해서 겨우 받으셨는데 너무 놀라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급히 오다가 다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남편 장례식에 마누라가 늦으면 어떻게 해? 당연히 제일 먼저 와서 이것저것 준비해야지. 뭐 일한다고? 참네, 이 집 구석은 일이 무기지?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이게 뭐야? 우리보다 늦잖아. 내 말이 틀려?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할 힘도 없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안치실을 받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는데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오전에 매일 하시던 것처럼 뒷산 등반하시고 제대로 아침 드시고 출근하셔서 현장 출동하셨고 거기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모두 당황하셨죠. 그래서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족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신종 사기인 줄 알 만큼 뜻밖의 일이었어요. SNS로 돌연사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기는 했어도 저의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비통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남편의 부름에 뒤를 돌아봤는데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아버지 전처의 딸들과 아들, 저에겐 의붓 형제들이 왔더라고요. 사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의붓 형제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요. 그때 큰언니 큰오빠는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셋째 오빠는 중학생, 막내 언니가 제 또래였어요. 첫 만남 때 나온 사람은 큰언니와 막내 언니였고 큰언니는 뭘 알았겠지만 막내 언니는 저와 그저 친구라고 생각하고 놀았었죠. 그리고 다음엔 큰오빠하고만, 다음엔 모두가 만나 저를 놀아주고 그러다 제가 사춘기가 되고서 잠시 주춤했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요. 그리고 지금은 간간히 안부를 묻거나 생일 연락을 하는 사이로 남았어요. 사실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야 하나 싶었는데 들어보니 어머니가 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차는 왔는지 모르니 오지 않으셨다고 부고만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큰오빠에게 상주를 넘겼어요.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흔쾌히 상주를 해주었고 저희 다섯 남매라고 해도 되겠죠. 저희 다섯 남매는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몇 차례 조문객을 받고 나서야 어머니가 오셨어요. 헐레벌떡 오셨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방을 안내하려는데 어디서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돈, 이러는 거 아닙니다. 명색이 사장님이셨는데 시민장례식장이라뇨. 다들 웃습니다. 제가 저기서 다 봤는데 다들 그래요. 지금 바꾸기는 한참 늦었는데 그러니까 금방 왔어야죠.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신다면서요. 냄새 보니까 고깃집인 것 같은데 사모님이 되셔서. 아, 사모님 맞죠? 아무튼 그러신 분이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난 보기 부끄럽잖아요. 남편 장례식에 가난한 티 팍팍 내는 것도 아니고 대가 다 부끄럽네. 화장실 가서 대충 씻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명색이 사장님인데 화 하나가 없네. 사업을 잘못하셨나? 그래서 사무실이 그렇게 어접했나? 이런 게 여기서 다 드러나네요. 내가 그래도 사장님 집안에 아들 장가 보내서 뭐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납작 엎드려도 10원 한 장 안 나오겠네.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곧 상복을 입으시고 나오셨죠. 어머니는 빤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더니 먼지를 쓸듯 만지시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서 있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나올 새도 없으셨나 봐요. 하긴 그것도 알 것 같았어요. 이전부터 아버지를 알아오신 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던 분들 중 저희 어머니를 간혹 무시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도 그러시더니 아버지 장례식에서조차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텐 인사도 안 하고 의붓 형제들한테만 반가운 인사하고 식사하러 가더군요. 그 모습을, 그 은근한 무시를 옆에서 보는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 새벽 다들 모여 지친 목소리로 이제 와서 겨우 안부를 물었어요. 큰언니는 지금 근무하는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대요. 언니가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시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오빠는 작은 아들이 군대를 입대했다네요. 요새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지만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오빠는 다음 주에 선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큰언니와 마찬가지로 교수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공부에 열중하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언니는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꼬맹이일 때 보았는데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제 안부를 묻길래 하나뿐인 제 아들, 이제 막 4살이 된 제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제 아버지 장례식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라 데려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언니 집에 맡겼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컸냐면서 막 웃었어요. 언니 오빠들도 세월이 참 빠르구나 생각하는 게 저도 웃겨서 웃었네요. 그렇게 맥주 한 잔도 하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으니 근처 목욕탕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했는데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안 가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자리 지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려는 찰나에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 여기 육개장이 너무 짭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문도 조문이지만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아줌마들도 영 몸이 둔한 건지 뭔가 빠릿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세아가 네가 해야겠다. 내일부터. 어차피 넌 막내고 그렇잖니? 그러니까 내일부터 네가 해라. 영 둔하더라. 그리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저희 의붓 형제들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하다. 이 많은 애들이 돌아가신 우리 사돈어른 핏줄인 거 아니야.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사업 물려받는 거야? 큰언니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큰언니는 온화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죠. 저희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 아버지만큼 잘 알지도 못하고요. 듣고 있던 둘째 오빠도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각자 본업이 있고 생활이 있어서 아버지 사업엔 관여할 생각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할 뿐이죠. 더욱이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니 모두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 같았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 의붓 형제들은 왜 저렇게 자상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3년 전 큰언니가 제게 한 말로 알 수 있어요. 제가 큰언니 다니는 대학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연락을 했는데 점심을 먹자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아버지 사업에 크게 관심 없어. 재산도 마찬가지고. 응? 왜냐고? 일단 재산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물론 농담이야. 우리 엄마를 보면 늘 안쓰러워. 아직도 혼자 계시니까. 하지만 옆에서 보필한 건 니네 엄마고. 그니까 우린 관심 없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 나도 처음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니네 엄마가 미웠어. 하지만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인정되는 게 있어. 게다가 나는 자식이니까 제3자잖아?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그때 장례식장에서 언니 오빠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진심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옆에서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돌아가신 사돈어른 회사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S사나 L사 사장님 회장님이었어도 그런 소리 했을까? 절대 아니지. 안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왜 그렇게 보지? 다들 속물이야. 인간은 원래 속물이라고. 눈앞에 돈덩이가 있는데 안 흔들려? 저는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래서 울 틈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급한 일이 있다며 잠시 다녀온다고요. 상복을 입으신 채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막 저희 어머니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제가 남편에게 눈치를 주니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두 분 다 안에서 주무시고 그랬네요. 어머니는 저녁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왠지 심란한 표정인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괜찮다고 잠깐 안에서 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얼굴이 두 분이 보시기에도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저에게 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왜 저러시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네가 딸인데 좀 살펴. 그리고 너희 아버지 회사는 정말 어떻게 된다니? 다들 폐업이라니 말이 많던데. 그럼 난 너한테 속은 거야? 아니 맞잖아. 나는 사장님 딸이라서 결혼시킨 건데 이러면 난 완전 속은 거지. 그리고 니네 어머니는 어떻게 사실 거래? 군인도 아니니 연금이 나올 리도 없고. 설마 네가 용돈 주고 그럴 거 아니지? 우리 주승이 돈으로. 어? 너 그거 걸리기만 해라. 그 말에 제가 당황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용돈 드려도 제 돈으로 드릴 거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렇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에휴, 큰일 났다. 난 복도 없이. 백 하나 못 받았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왔어요. 두 눈에 불을 켜고 말이에요. 어머님은 시부모님을 노려보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누군가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서였어요. 그것도 20억의 말이에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 한 번도 한순간도 가난한 적 없습니다. 댁들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뽕 뽑으려는 인간들이랑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도 남편이 아무리 벌어도 제 밥값 벌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죠. 사돈어른은 사람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평생 일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남편 돈만 덥죽덥죽 받아 쓰지? 그리고 이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댁들이 무시한 회사 20억이랑 큰돈 주고 사겠답니다. 내가 우리 남편 얼굴을 생각해서 안 팔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내 딸 얼굴 보고 팔았어요. 댁들이 무시하는 내 딸 잘 살게 좀 해보려고요. 어때요? 이러니 좀 아쉽죠? 하지만 어떻게 하죠?
전 이제 앞으로 댁들 볼 생각도 없고 저희 딸도 그럴 겁니다. 이혼? 하죠. 왜 못합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가뜩이나 나도 한서방 별로 성에 안 차요. 남자가 돼서 자기 주장도 없고. 그러니 이제 볼 일 없고 가세요. 여기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에요. 댁들 도움은 내가 돈을 받는다 해도 안 받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듯 뒷목을 잡았고 시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돈판에 올랐다고 상도덕을 무시하네. 어찌 그리 말을 하십니까? 아, 원래부터 상도덕은 없었지? 그러니까 웬 유부남이랑 결혼을 하지? 어? 동네 사람들 이 상도덕도 없는 사람이 양반 욕을 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무슨 양반은 양반. 저도 이제 안 참을래요. 저도 속 시원하게 말해보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동안 저 가난한 사업가 딸이라고 무시하셨죠? 전 상견례 때 두 분 표정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요? 돈 많은 사업가 딸이면 뭐라도 받아내시게요. 그게 목적이셨죠? 그게 아들 장가 보낸 겁니까? 아들 팔아 넘긴 거지? 그리고 저 그 집 식모로 간 거 아닙니다. 아드님 사랑해서 아드님이랑 살림 차린 거죠. 그런데 뭐 해라 저거 해라 툭 하면 저희 부모님 사정 들먹이고 이젠 지긋지긋해요. 괜히 약점 잡혀서 시댁살이 당할 바엔 저 차라리 그 집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척 사람 숨막히게 하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제 말에 놀라서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멀뚱멀뚱 서 있는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야, 그리고 너도 딱 정해. 나야 네 엄마 아빠야. 멍청하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지금 당장 결정해. 그러자 남편은 시부모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저에게 왔어요. 제 뒤에 찰싹 숨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미안. 그래도 난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 저는 오빠들을 봤어요. 오빠들은 제 사인을 알아차렸는지 시부모님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들었죠. 그 경태라고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 나중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갔는데 거기서 부장까지 달았더라고. 걔가 묵묵하게 일을 참 잘했어. 니네 아버지도 매번 칭찬하고. 걔가 어제 네 아버지 소식을 들었나 봐. 나도 정신없어서 걔가 왔다 간지도 몰랐어. 첫째 날 왔다더라. 와서 니네 아버지 얼굴 보는데 회사 나와야겠다는 생각 들더래.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안했다고 하더라? 나는 몰랐지. 전에도 한번 네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자기가 인수하고 싶다고. 아버지 기술, 노하우 다 인수하고 싶다고. 얼마가 되든 좋다고. 근데 네 아빠가 싫다고 했다더라. 난 아직 일할 수 있다고. 그게 5년 전인가? 그리고 어제 회사 사직서 내고 나한테 온 거야. 인수하고 싶다고. 처음엔 나도 안 하고 싶었다. 근데 네 얼굴이 자꾸 떠올라. 장례식장에서 네 시부모가 하던 말이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도장 찍고 왔지. 마음이 어땠냐고? 시원섭섭하지. 그래도 너 하나 살린 거에 엄마는 만족해.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화가 나면서도 고마운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평생 일군 회사 팔아서. 그래도 아버지 덕에 딸 기 좀 살았어. 이렇게라도 아버지 능력 빚본 거라고 생각해줘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은 소란스럽지만 침착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잘 보내드렸어요. 내쫓긴 시부모님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에게 계속 전화는 왔었죠. 그래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도 했어요. 어머니가 자금을 보태주셔서 큰 평수로 이사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태 씨의 추천으로 회사 임원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 회사 망치게 두지 않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하셨어요. 남편도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저와 잘 지내고 있어요.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 있고 아이도 전처럼 잘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회사도 안정, 저희 집안도 안정이네요. 인생에 정말 슈퍼맨이란 게 있나 봐요.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게 저희 어머니일 줄은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엄마들은 다 슈퍼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슈퍼맨은 누구인가요? 한 번쯤 배웠을까요? 어쩌면 놓치진 않았나요? 어쨌든 어디서든 우리 슈퍼맨을 믿으면서 살아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